자, 이제 국어 기출문제 제59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현대문학의 끝이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고전 문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학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관의 객관화이고요. 작품은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객관적이고요. 정답 또한 철저히 객관적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좋겠지만 문제풀이 한 문제라도 좀 소중히 여겨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실력을 늘리는 자생적인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희곡 및 시나리오로 갈 거고요. 사실 문제로는 큰 부담이 없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2019년 국가직 9급에서는 이강백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희곡이 출제가 되었고요. 소설을 살짝 형식으로 비틀어 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갈등, 이 모든 것이 똑같죠. 그래서 항상 대화 속에서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앞뒤 문맥과 맥락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이런 것 이외에는 최근에는 지식 중심의 이론이 나오지도 잘 않고요. 그래서 이론과 그리고 문제들 역시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희곡 시나리오의 공통점을 극문학이라고 했고, 이론 시간에 소설과의 공통점 차이점, 이제 공통점은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차이점으로 말한다면 역시 둘 다 갈등의 문학이기는 하지만 극문학은 무대 상연이나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100% 행동이나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지 않고 시제로 보더라도 주로 현재 시제를 통해서 왜 관객을 대상으로 하니까 생동감을 준다는 등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구별을 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희곡과 시나리오 자체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론으로는 공통점 차이점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 시제며 서술자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반드시 행동이나 대화인 간접적 제시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 되고요. 반면 또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며 막과 장이라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영화의 대본이며 이제는 씬 넘버, 시퀀스와 같은 각각의 시나리오 용어들이 따로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외래어로서 좀 존재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라면 제약이 있다 없다. 희곡은 무대에서만 공연을 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인물의 수의 제약, 심지어는 돈의 제약이 있어요. 가난한 연극쟁이 이런 말들 쓰잖아요. 하지만 영화는 다양한 CG,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한다든지 해외 로케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엑스트라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 공간이나 인물의 수 그리고 돈, 금전적인 부분에 제약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가벼운 이론이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용어도 예전에는 경찰직이라든지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었던 과거 서울시, 물론 지금 군무원 소방직도 아직도 암기 위주의 지식 문학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하기 때문에 FI fade in 화면이 점점 밝아지고 시작할 때 또는 fade out FO라고 하는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제 끝날 때 그래서 막으로 시작해 막으로 끝나는 연극이라면 이것이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희곡과 달리 FI로 시작해 FO로 끝나겠죠. 물론 클로즈업의 CU부터 패닝 카메라 이동의 PAN, 이펙트의 효과음, 오버랩의 겹침 화면, 과거 회상이나 꿈 장면의 흐릿흐릿 화면이 해지는 것, 그리고 노굿의 NG, 내레이션, 내레이터라고 하는 해설자의 NAR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나리오 용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론서에는 더 많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사의 3요소 중에서는 대화, 독백, 방백. 원래 이제 방백이 제일 잘 나왔는데 이청준의 소설 제목에서 우리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전지불과 관련된. 그러면서 방백은 관객은 알아차렸지만 옆 사람은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약속된 대화의 방식이라고 대사의 방식이라고 했고요. 대사의 3요소 이렇게 CUT의 시나리오, 우리는 보통 외래어 표기법에서의 시나리오 용어로 말하면 장면을 잘라내는 거, 이것을 레디 고, 레디 액션, 컷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나 머리를 자르는 것 아니면은 탁구 같은 데서 깎아서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커트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희곡 시나리오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만 전체 8문제 중에
5문제 정도 저랑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019 지방직 7급 문제였고요. 이것이 천승세의 만선이라는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18종 문학교과서부터 시작을 했고 EBS에 다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객관화해서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의 만선은 이제 뱃사람들에게 꿈이잖아요. 만선, 배에 가득 찰 만자를 써서 가득 담아오고 옛날 같으면 정말 깃발을 막 휘두르면서 깃발에 표시하면서 만선이요, 만선이요. 시골 농촌에서는 보통 풍년이고요. 그러나 어촌에서는 만선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보통 농촌에서도 지주가 악덕인 지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가난한 소작농들이 많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면은 바로 선주, 배주인이라는 거예요. 선주와 어부와의 관계를 보면 일종의 종속 관계죠. 선주에게 빚을 진 어부 곰치예요. 그래서 만선의 기회를 놓칠까 봐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앞에 있었다. 이런 것도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주인 입장에서는 결국 어부를 고용하게 되는데 어부가 직접 나가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떼어서 뭐 7대3, 8대2 이렇게 더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남는 건 빚밖에 없는 안타까운 어촌의 현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협박을 하는 거죠. 야, 너 빚 못 갚으면 배 더 이상 못 타.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가서 고기 잡아야 되는데 고기 지금 엄청 많은데요. 빚을 먼저 갚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갈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용상 그래서 계속 돈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위될 젊은이 연철이라는 젊은이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비꼬는 투로만 뭐 됐고요, 뭐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곰치 입장에서는 또 순순히 알았어요. 다들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자, 그런데 바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지시문. 희곡이라면 괄호를 통한 행동 지시문 또는 뭐 심리적인 내용 지시문 이런 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니은을 보면 시끄러워 이렇게 벌써 느낌표까지도 존재하잖아요. 즉 친구인 성삼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야, 곰치야, 야, 진짜 우리 따져야지 않니? 배 주인하게 저 나쁜 놈이 막 저렇게 우리 배 못하게 하는데 따져야지. 그런데도 됐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간 신경질적으로 말하고요. 그래서 배 주인은 곰치 그러니까 또 약간 순종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래도 섭섭할지 모르지만 강경하게 돈 못 갚으면 배 못 타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심리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기억에서는 체념조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 니은에서는 비아냥거린다. 이건 비아냥거린다라는 게 약간 빈정거린다는 거잖아요. 비꼰다는 거잖아요. 잘났어 정말 그래 니 똥 굽다. 자, 이런 게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끄러워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히려 비아냥거린다는 것이 아니라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자, 나머지 디귿에서는 이제 지친 듯이 약간 체념하듯이 포기한 듯이 기억과 같은 거겠죠?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고. 리을에서는 또 이제 매달려야 되잖아요. 단호하게 배 주인이 말하니까 아이고 제발 부탁이에요. 배 좀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걸조로 말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희곡 시나리오에서도 아는 작품도 물론 있을 거지만 모르더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맥락의 상황은 뭐 너무나 유치할 정도로 아는 그런 쉬운 문제였고요. 그래도 추후에도 또 드라마 대본까지 우리가 한류 열풍과 관련한다면 과거 대장금 같은 거 아니면은 JSA 같은 거, 이 공동경비구역 이런 게 다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들을 가지고도 실제 시험에 주기도 했었거든요. 천승세의 만선이었고요. 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라는 공동 경비 구역의 영화를 통해서 적절하지 않은 여러분이 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병헌과 송강호의 연기가 굉장히 또 압권이었던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경필이라는 바로 이제 이 인물이 송강호였는데요. 남북한 지금 병사들이 즉 공동경비구역을 두고서 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몰래 초코파이 줘가면서 몰래 이렇게 막 서로 친하게 지내지만 결국 거기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겁니다. 여기서도 되게 재미있게 즐기는 지금 장면들이잖아요. 생일 파티를 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좀
짓궂은 장난 비슷한 걸 하게 되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우진이라는 인물이 뭐 선물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방귀를 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막 낄낄대면서 즐거워하고 막 하는데 경필은 약간 냉철한 그런 인민군 장교였으므로 무표정한 얼굴 하면서 야, 문 열어, 문 열라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참을성이 강하다라고 하겠어요. 포용력이 있다라고 하겠어요. 진짜 이런 상황이면 방귀 냄새 괜찮아 이러면서 참아야죠. 이런 상황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빨리 문 열라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4번은 문맥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걸 유치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성식은 인간적이고 성품이 따뜻하다. 지금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진의 아까 방귀를 뀌는 등의 장난스러운 행동, 해학적인 상황, 뭐 이런 거.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수혁은 우진의 선물을 궁금해하는 이렇게 뭐 답뒤에 다 있었습니다. 자, 유명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미 영화화된 것들도 대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174번입니다. 자, 이론이었지만 2018 경찰직 시험에도 이런 이론이 아직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레제 시나리오라는 또 레제 드라마라는 레제를 이론 시간에 그대로 했었고요. 이미 레제라는 용어 자체가 read, 그러니까 R-E-A-D에 읽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비롯된 프랑스어예요. 레제 드라마, 레제 시나리오라고 하는 말이 어감이 유사하네요. read와 함께. 따라서 드라마 중에서도 읽기용 드라마였다라는 거죠.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를 레제 드라마라고 하고 시나리오 역시 읽기용 시나리오를 우리는 레제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비극과 희극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희비극이라고 하죠. 희비극 그런 거는 레제 드라마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역시 연극과 영화를 결합했 나머지도 다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겠습니다. 보통 드라마에는 각색 드라마 아니면은 창작 드라마, 시나리오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통 안타깝지만 드라마나 시나리오 중에서도 일본 만화를 각색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안타깝다는 거 우리 드라마도 있는데 우리의 뭐 만화도 있고 우리의 원작 소설들도 있지만 안타깝게 좀 구성이 탄탄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일본의 원작들을 일종의 각색해서 한 드라마나 시나리오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만든 것도 창작 드라마, 창작 시나리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175번입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이고요. 뒤에 출처로도 이어지겠지만 유치진의 워낙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근대 희곡 토막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치진은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우리나라의 극예술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을 1930년대 때 갖게 되면서 현대 희곡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좀 만들었다. 물론 그 전에 극예술협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심파극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근대 사실주의 희곡이다. 근대 사실주의 희곡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조선의 현실을 정말 어두운 운막이다. 흙으로 빚은 운막을 토막이라고 한 거예요. 토막살인의 토막이 아닙니다. 나무 토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주의 희곡이 되겠고요. 결국 그러한 희곡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이제 내용은 비극이 되겠습니다. 희곡은 그 장르고요. 그러한 성격은 희극, 비극, 희비극 중에 슬퍼. 결국 주인공이 죽어. 유골로 돌아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부부, 명서, 처와 명서가 지금 부부가 되는 거고요. 아들이 일본에 원래 일하러 간다고 했어요. 근데 옛날에 일제강점기로 보면 일본에 일하러 가서 거기서 일종의 노조 같은 걸 만들고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고 이랬던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켜서 결국 그의 아들 명수가 뭔가 불길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 복선, 암시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특히 이것을 시나리오용어로 바꾸면 그 괴짝에 쓰인 글자가 CU, 클로즈업 되면서 사람들에게 딱 화면으로 비춰야 되겠죠. 그것이 CU, 클로즈업이며 아들의 죽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죽음이 당연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표현적으로는 아들아 너가 왔구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도 엄청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막에서 자란 너는 제목처럼 느껴지겠죠. 나 더 이상 너를 이제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랬지만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를 계속 기다릴 건데 안타까워 이런 되게 절망에 가득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일하게 그의 여동생, 금녀라고 하는 여동생, 즉 딸이 되겠죠. 딸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위로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오빠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힘내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주는 인물로서 긍정적이다, 의지다, 의지적 인물이다, 뭐 이런 정도의 태도가 지금 여기 하나 보입니다. 희망을 주고 싶었다라는 거겠죠. 다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요. 특히 바람 소리가 정막을 찢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뭔가 우울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뭔가 약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목 그대로 우리 현실이 정말 안타깝지만 어두운 움막과 같은 조선의 현실이라고 1930년대에 다룬 희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로 이 끝부분을 주면서 바람 소리가 갈등의 해소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암시는 암시가 맞는데요. 해소는 해피엔딩 긍정적인 거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갈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래 무조건 좋을 거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갈등의 해소 암시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지속될 것이며 또는 갈등을 오히려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적절하지 않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행동과 대사 중심의 희곡이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주인공 명수의 죽음, 백골을 통해서 주제를 역시 상징한다고 했어요. 주제 자체가 희망을 갖고 극복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게 주제인 거죠. 그게 사실주의 극이라고 했어요. 즉 사실주의 극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광수의 계몽주의하고 다르죠. 계몽주의는 극복하고 이겨내고 막 어떻게 좋아야 한다 이런 교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사실주의는 현실이 그래. 현실이 암담하고 참담해 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의 죽음을 통한 아까 비극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하게 금녀만 긍정적 인물이라고 했어요. 물론 부모가 부정적 인물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래도 딸은 좀 희망을 갖는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희망은 긍정에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상황에 붙이는 이름이죠. 그래서 뭔가 안 좋을 때 희망, 뭔가 슬플 때 희망, 잘 안 될 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금녀는 미래지향적이며 의지적인 성향을 보인다. 맞습니다. 유치진의 희곡 중에서는 뭐 토막이 대표적이지만 또 시험에는 소라는 작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어떤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실주의 극으로서 소라는 작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 왔어요. 이제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원래는 이제 책이고요. SBS에서 드라마로 상영하기도 했었겠죠. 드라마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옳지 않은 인물의 대화를 보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도, 세종대왕인 그 이도는 집현전 학자들인 성삼문과 박팽년에게 약간 사정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왕이니까 막 명령할 것 같은데 천재들의 집합소 집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는 약간 인간적인 왕의 모습도 지금 보이네요. 어찌 말이 없느냐 이렇게 했지만 퇴근하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어찌 그러니 이렇게 말 줄임말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지만 그것을 나중에 집현전 학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이 보고서 아니 우리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물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나무도 있었습니다만 나란말싸미도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영화들에서도 보면은 왕이 주도적으로 했고 나중에 학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학자들이 약간의 흥칫뽕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살짝 삐쳐서 아니 우리 복수표준어 삐져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임금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또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듬는 것은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하죠.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왕 입장에서도 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걱정도 되면서 이 냉정한 것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대화의 상황을 보고서 우리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이미 처음부터 불안하게 집현전 학자들에게 약간 사정하듯이 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불안하지만은 맞아요. 불안한 것.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개진인데 마지막 부분까지 시종일관 말줄임표 등을 통해서 조금 주저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물들은 신분에 따라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약간 반말을, 신하들 입장에서는 존대를 했겠죠. 그리고 성산문과 박팽년, 우리 대표적인 집현전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사려 깊게 또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게 오히려 성산문.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사육신이 되는 또 두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오히려 불안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야 맞겠군요. 단호하게 개진한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 문학이었습니다. 자, 현대 문학 4가지 장르로 이어왔고요. 시, 소설, 그리고 수필, 희곡 시나리오까지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론 시간에도 문학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으나 이론 시간에 살짝 미뤄놨던 게 있잖아요. 우리 기출문제 때 많이 풀어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많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는 아니어도 충분히 서로 만족할 수 있어요. 저도 뭐 미안해하지 않고 제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못 풀어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절반 정도 풀어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최선의 어떤 서로 간의 배려,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문학 남아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했던 문제들까지 정말 그 정답에 단 한 치의 의심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학의 정답에 의심이 가잖아요. 이 길로 쭉 가줘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게 되고 아니면 자꾸 우리가 한 길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상해, 문제 이상해, 열나 짜증나, 막 이거는 뭔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게 되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확신을 가지시고 아까도 우리가 선제에 있었지만 단호하게 명쾌하게 이것이 정답이고 오답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고전문학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고전문학도 고전문학사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자, 우리는 고전문학을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저 멀리 고대 가요라는 거. 아주 먼 옛날 고대가 물론 더 멀리야 기원은 제천을해 부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만의 춘추제와 같은 다양한 제천을해부터 원시종합예술에서 집단적인 주술적인 노래에서 보통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그때는 문학이라는 게 따로 분화되지가 않았다가 서서히 각각의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문학까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어서 분화가 되죠. 그래서 아주 먼 옛날은 그냥 옛날 노래예요. 고대가요가 하나의 장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바로 뒤에 시대적인 배열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아주 멀리 갔을 때는 집단적인 서사시, 구지가부터 우리가 항상 출발을 해야 되고요. 물론 구지가도 있지만 개인적인 서정시로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이것은 가락국의 노래이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가락국의 노래인 구지가 삼국시대 다 이전이니까요. 또는 공무도화가 역시 고조선의 노래가 되고 그리고 황조가는 고구려 유리왕, 2대 유리왕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뭐 약속된 부분이니까 100% 그렇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자, 정읍사 역시 우리는 백제가요의 정읍사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대 가요까지.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장르, 우리나라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최초의 정형화된 시가라고 불리는, 즉 4구체, 8구체, 19체 이것이 바로 향가가 되죠. 참고로 구지가나 공무도화가나 황조가 같은 경우를 한역시가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정읍사는 한역시가는 아니고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의 한글로 기록이 되고 이것은 한역시가. 한역시가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선구전되었던 우리나라의 노래예요. 선구전되었던 우리나라 노래인데 이것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려다 보니까 나중에 한문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해석을 한 거고요. 현대에 와서는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다시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한문을 번역했다. 한문을 번역했다. 그래서 한역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와 다르냐면 한시랑은 다르다고 해서요. 자꾸 구지가가 한시다. 뭐 한자 나오니까 한시라고 하는 오답이 예전에 있었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낚였더라고요. 한번 한시는 원래 한자로 적은 거예요. 원래 중국의 한문의 형식에 맞는 5원 절구율시, 7원 절구율시 이런 형식에 맞춰 쓰게 되는 것은 한시고 이거는 한역시가라는 것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어쨌든 최초의 정형화된 시가 4구체, 8구체, 19체의 향가가 신라시대부터 고려초. 고려초라고 하는 것은 향각의 고려가요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고려초까지라고 잡은 거지만 거의 신라시대 향가 이렇게 보통 규정하기도 합니다. 자, 고려가요 역시 두 가지가 있긴 하죠. 평민층에 의한 고려소교, 양반층에 의한 경기체가. 다만 평민층에 의한 고려소교가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되었다. 악장가사나 악학괴법, 시용향학보와 같은 문헌에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게 또 엄청 중요하고요.
역시 시조는 고려 중엽의 발생, 고려 말의 완성, 그래서 완성된 시기인 고려 말부터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장르, 현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문학의 대표적 장르를 시조, 우리 앞에 현대문학에서도 이항아의 실록에 찬 시조가 4편 나온 것처럼 시조는 최대 100편까지, 근데 최대 100편을 우리 이론서에 다 수록하지도 못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도 100편씩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10편, 20편, 30편, 40편, 50편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지. 처음부터 100편 이렇게 한꺼번에 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시조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짧은, 그러나 3장 6구 45자 내외 3, 4, 4, 4조의 사안부 형식 분명히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가사 역시 조선시대. 그래서 형식은 운문, 내용은 산문, 조선 전기 가사, 조선 후기 가사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 역시 한 문제 가사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그랬어요. 시조와 가사가 아무래도 시험용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죠. 그리고는 이제 산문으로 들어가면서는 고전 소설이. 다만 고전 소설이라고 말할 때는 100% 조선이죠. 고려시대에는 소설이 없었어요. 그럼 맞는 말이죠. 고려시대에는 소설이 없어요. 설화는 있죠. 폐관문학은 있죠. 가전체는 있어요. 하지만 소설이라는 장르는 없으니까. 최초의 한문소설인 조선전기,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김시습 생육신 세조 때니까 조선전기라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 광해군 때의 당연히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이 이제는 조선 후기로 규정을 해나가면서 최초의 한글 소설, 국문 소설이 되니까 결론은 둘 다 조선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고전 소설까지는 이렇게 흐름을 놓고 보는데요. 나머지는 어떤 무슨 때냐라고 순서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전 수필, 그럼 수필은 뭐 어느 때나 있었겠죠. 한시, 옛날부터 있었고 조선 전기 후기 한시 있고 이러니까 특정 시대로 규정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나머지는 기타로 빼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서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저 멀리 고대 가요부터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까지의 원문의 형태들은 꼭 순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고전 소설로까지 넘어오게 되었던 정도. 나머지는 그 이외의 장르이기 때문에 한시는 어느 때나 거듭 최초의 한시라고도 불릴 수 있는, 뭐 최초는 아니지만 아주 먼 옛날로 보니까 가장 오래된 최고의 한시라고 말해요. 옛고자를 써서. 그래서 고구려의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 시부터 신라의 최치원의 한시들, 그 이외에 다양한 고려시대 정지상의 송인, 조선 전기의 시조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시조들, 정약용까지 또는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명시까지, 구한말의 황현의 절명시까지 다 한시라는 장르가 긴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자, 판소리도 아까 우리가 살짝 언급하기를 운문과 산문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만 운문적 요소라고 하면 100% 사사조의 사음보만 줘야지 뭐 삼음보의 판소리계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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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하니 이렇게 대꾸적으로 가면 다 사음보가 가장 기본 형식이 되니까요. 특히 판소리의 기본 이론들, 군문시험이라면 짧은 지식 중심의 문제들도 나온다고 다행히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이론 시간에도 강의 노트에 책에도 다 있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의 가락도 있고요. 판소리의 여러 요소들, 그 중에서도 판소리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광대와 그리고 고수와 관객을 제외하고 판소리 구성의 3요소인 창, 안일이, 발림, 추임새, 특히 발림을 너름새라고도 하는 것, 이런 다양한 판소리계 용어들도 동시에 알아두어야 한다고 했고요. 뭐 더듬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된 거죠. 더 애드리브로 붙여서 넣는 거, 이런 게 이제 장기를 더듬이라고 하고요. 자, 민요, 전통극, 고전수필, 악장, 용비어천과 같은 악장, 그리고 잡가, 설화, 가전까지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뒤에 빠른 이론과 또 많은 문제로 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 중에서 그래도 시대 순서, 아까 우리 현대문학사에서도 했는데요. 고전에서도 시간 순서, 시대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었고요.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른다고 치더라도 기억 아니면 니은인데 기억과 니은 중에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짧은 한문으로 된 것. 그것이 우리는 모든 문학의 1번이 구지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7급 시험이다 보니까 한글을 안 주었을 뿐이지만 이것이 구지가라고 하는 것을, 역시 구지가라 함은 구간 등 9명의 족장 등을 구간이라고 하는데 9명의 족장 등이, 구간 등이 불렀다라는 구지가가 결국 가락국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락국의 시조인 결국 왕을 위해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겠죠? 가락국의 시조를 위해서 굳이 봉이라는 봉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그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삶아 먹으리라. 위협과 협박의 어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김수로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것이므로 니은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올라서 니은 다음에는 그러면은 무엇이냐? 역시 선지로 보면은 기역까지가 같다 보니까 기역이 사실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했다면 구간 등의 구지가라고 제가 지금 쓴 거고요. 얘를 1번이라고 제가 적었었던 거군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것이 원래는 만전춘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려 소교예요. 소교. 자, 만전춘은 어디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냐면 고려 소교는 고려 소교인데 남녀 상렬지사의 작품을 대표적으로 몇 편을 약간 본보기로 삼았던, 즉 남자 여자가 너무 서로 좋아하는 이야기. 지금으로 말하면 19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약간 야한 노래, 음란한 노래라고 평가되며 조선시대에 거의 다 버려요. 흔히 말하는 검열의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검열의 통과를 시켜주면서 본으로 삼았다는 거지. 야, 이런 노래가 19금이야. 이런 노래가 이거 청소년 불가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정해놓은 세 편을 만전춘, 쌍화점, 이상곡이라고 우리가 기록으로서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만전춘은 작품 자체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제목만 거의 우리가 이야기돼요. 만전춘은 그냥 남녀 상렬지사다. 남자 여자가 너무 음란하게 사랑하는 노래다. 이런 느낌만 가지면 돼요. 단 그 당시에 관념이 그랬다는 거죠. 진짜 엄청 야하다 이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기록으로 남기려다 보니 악장가사, 악학규범 등의 기록으로 남기려다 보니까 유교적 관념에 안 맞았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해석은 있어요. 오리야, 오리야, 비오리야. 여울물은 어디에 두고 소의 잠자러 오느냐. 소라고 하는 것이 연못,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소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사실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게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님에 대한 사랑. 님과 이 밤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님과 이 호수에서 연못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요. 막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분이니까 100% 전문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 이런 노래구나라고 추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석도 했어요. 오리야 오리야 멀리 보이는 비오리, 오리의 종류입니다. 여울물은 어디에 가고 오리가 지금 소에 자러 오느냐. 그래서 소가 울면 여울도 좋다. 님에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해석을 기억하면 이게 좀 야한 노래구나. 남녀 상렬지사구나 이렇게 추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도 이게 순서가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서 결정이 된 건데요. 자, 저랑은 많이 했었던 추강의 밤이 드니의 월산대군의 시조라고 했어요. 월산대군의 시조를 강조한 이유는 이게 달관이라는 3대 달관과 관련된다고 했고, 특히 왕족으로서 성종의 형이라고 했었거든요. 왕족으로서 살아남는 방법은 욕심이 없다. 나는 자연에서 아무런 욕심이 없이 무욕의 경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시조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15세기. 바로 얘네들 월산대군만 하더라도 세종대왕의 증손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시조가 먼저니까 가사가 나중이겠죠. 이럴 수는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가사는 조선 전기 가사도 있고 시조는 조선 후기 시조도 있기 때문에 꼭 시조가 먼저 가사가 나중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시조가 먼저 나왔고 가사가 나중에 나온 작품들이었던 것이 우연히 맞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월산대군의 시조 추강의 밤이 드니 가을강에 밤에 낚시하러 갔는데 그 낚시를 들이쳤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낚시하러 갔는데 잡히지 않았다. 그럼 원래 우리는 속상해야 되잖아요. 도시 여부 막 못 잡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욕심 없이 나는 밤에 낚시하러 간 게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욕심 없이 달빛만 씻고 빈배져 오는데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온 거예요. 나는 달빛만 씻고 와도 매우 좋아.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야. 풍류를 즐기러 간 거야. 이렇게 결국은 자연에서의 풍류, 무욕의 태도 이런 게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달관이라는 말을 꼭 쓰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는 우리 워낙 잘 알고 있는 정철의 3인곡이네요. 그래서 전기가사의 대명사 관동별곡, 3인곡, 송민곡이며 차라리 쓰러져 범납이 되오리다. 차라리 죽어서 그랬어요. 죽어서 되고 싶은 게 범납이 화자의 분신이며 정성과 사랑인 알겠죠? 그러나 감정입은 아닌 내가 죽어서 범납이 되오리다.
그래서 뭐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누가 내가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올무리라. 그래서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따르려 하노라라는 영원한 사랑이죠.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아니 님이 나를 몰라보아도 나는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죽어서라도 님 곁에 범나비 되어서 호랑나비 되어서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철의 3인곡이라면은 선조 때이고 선조 때라면은 16세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전기와 후기가 걸쳐져 있다 보니까 선조가 그래서 정철도 그렇습니다. 다만 가사는 시조 다음이라는 장르뿐만 아니라 월산대군 뒤에 정철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서울시 7급이었고요. 다시 한번 순서 문제들이 큰 장르상으로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아까처럼 장르로 단정할 수 없는 시조. 시조는 고려말도 있고 조선 전기도 있고 조선 후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변형할 수도 있어요. 가사도 전기 가사가 있고 후기 가사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 화살표에 의한다면 지금 우리의 장르 고대 가요가 먼저 나왔고 고려 소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 말부터 했다는 시조가 물론 여기는 조선시대지만 그리고 가사까지 그 화살표의 방향에 장르상으로 일치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고대가요, 고려가요, 시조, 가사까지 말이죠. 숨어있는 해석들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은 이 정도 그리고 이론과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81번이고요. 이것도 장르와 관련된 문제. 이게 국가직 7급에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식 중심의 종류를 물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래도 어쨌든 두 가지는 보입니다.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했다. 사물을 의인화했다. 그 사물을 의인화한 것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술을 의인화한 걸 많이 안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결국 가전체라고 하는 임춘의 국순전도. 하지만 양면성을 다루었다는 국순전 말고 그러나 술의 긍정적인 면을 다루었다는 이규보의 국선생전도 한국사에서 언급이 되고요. 또한 거북이를 의인화한 청강사자 현부전, 대나무를 의인화한 죽부인전, 지팡이를 의인화한 정시자전, 돈을 의인화했던 공방전, 특히 공방전은 지방직 시험에도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의인화한 장르를 우리는 가전, 살을 더해 가전체, 더 붙여 가전체 문학이라고. 예전에는 가전체 소설이라고 했는데 소설이라는 걸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된다. 고려시대의 가전체는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가전체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형식이라는 것은 이야기 형식으로 다루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장했는데 이렇게 전기문처럼 말이죠.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도술 부리는 전기와는 한자가 다르니까 그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물을 의인화한 것의 출발은 가장 최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체 설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의인체 설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아니면은 한국사에서는 이걸 의인체, 이두로 기록해 놓은 의인체 문학이라고 많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총의 화왕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다음 시험에 화왕계가 나온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최초라든지 대표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왕계를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추천해요. 이 이후에. 다시 제목에서 보듯이 꽃 중의 왕, 원래는 이제 모란이라고 하는 탐스러운 왕을 화왕이라고 설정을 하고 다만 여기에 딱 두 가지, 바로 장미와 백두홍, 할미꽃이 나오는데요. 장미로 표현되는 게 당연히 간신입니다. 간신인 이유는 뭐라고요? 겉으로는 향기를 풍기고 있지만 속에 가시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딱 구밀복검, 면종복배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떠올리는 한자성어가 교원영색이었어요. 교묘한 말과 얼굴빛으로 남에게 아첨하는 거. 간신인 장미는 막 아주 향기로운 말만 하는 거. 임금님 딸랑딸랑 최고예요.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근데 내 속에 가시가 있어. 이렇게 하는 장미입니다. 자, 반면 할미꽃이라고 하는 흰색의 그러나 큰 향기는 없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지도 않는 할미꽃이지만 여기서는 충신이죠. 충신인데 한자성어로는 말하진 않아도 직언을 하는 충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문 구절로 활용될 때는 있어요. 충언역이다. 양약 고구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고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입에 쓴 거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건데 임금님 나 너 실망했어. 신문왕 때예요. 나 너 실망했어. 너 간신만 가까이 하는구나.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난 실망해서 떠날래. 그랬더니 왕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백두홍에게 의인화된 백두홍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이제 희곡이 아니 우리 설총의 화왕계라는 설화가 마무리가 되거든.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다만 이제 고려시대로 가서는 가전책, 물론 구전되어 오는 판소리 중에서는 판소리계 중엔 토끼전 같은 거, 장기전 같은 거 이런 건 누가 보아도 당연히 의인체 문학이고요. 또 조금 더 멀리 간다면 개화기 때. 개화기 신소설에 동물들이 회의하는 것, 이걸 의인화했던 금수회록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은 우리보다 못해. 이렇게 한자 성어들을 활용하면서 가정, 맹어호, 호랑이 아니면은 반포, 지효의 까마귀 이런 한자 성어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의인체 문학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의 장르로는 가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인물의 이야기를 일대기를 평가하는 평전, 보통 전태일 평전, 체게바라 평전 이런 인물 평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야기들을 쭉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열해내온 열전, 실제 기록이라는 실전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들도 있긴 하나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올 게 하나도 없고요. 딱 하나 가전 정도만 제가 그 이외의 고전문학 장르로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설총의 화왕계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할미꽃이 설득했던 게 있어요. 왕에게. 왕이시여, 왜 좋은 것만 가까이 하시나요? 좋은 것만 가까이 하지 말고 나쁜 것도 주변에 두셔야 하고 그래서 먼 훗날 대비해야 됩니다. 유비무한의 정신이 나와요. 유비무한. 임금님이시여, 매사에 좀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자, 문학의 장르 중 향수 계층이 다르다. 향수, 이것은 뭐 더 냄새 맡는 향수가 아니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향유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누릴 향자, 받을 숫자를 썼으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향유. 따라서 양반이냐 아니면은 평민이냐, 뭐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의 경기체가는 고려시대의 귀족 문학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의 귀족층이 즐겼다는, 한림의 유생들이 즐겼다라고 하는 지금의 양반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야 누가 보아도 평민들, 특히 주된 계층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사설시조는 대부분 평민, 물론 양반도 지어요. 정철이 최초의 사설시조 장진주사를 지키긴 했지만 주로 평민층에 의한 파격, 양반에 대한 풍자 해악 이렇게 두드러졌을 거고요. 고려 소교는 역시 평민층, 잡가도 잡스럽다, 섞일 잡자가 있으니까요. 잡스럽다, 잡놈이다, 잡종이다 이런 거 하듯이 평민 문학의 느낌이 나죠. 유일하게 유상가라고 하는 잡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 고전문학 4 이야기까지 지금 이 시간에 오게 되었고요. 잠시 후에 이제 오히려 본격적인 고대문학으로 새로 들어가는 게 타이틀로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안에 제가 진짜 깔끔하려면 현대문학을 끝내고 고전문학으로 딱 새로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희곡 시나리오까지 있으면서 고전문학 4, 그리고 첫 번째 있었던 그 흐름들까지, 시대 순서대로 흐름까지 문제 속에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암기용 지식이든 아니면은 이해든 결국은 혼자는 어려워요. 혼자 책을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제가 압축적이고 정말 제가 설명하는 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만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제자분들이, 정말 좋은 훌륭한 제자분들이 선생님 수업만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정감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부족하면 뒤에 또 해드릴게요. 단원별 문풀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쭉 그냥 따라오시더라도 분명 능동과 수동이 같이 가는 거죠. 능동적인 건 여러분이 막 풀어야 되는 거 맞고요. 수업 듣고 또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 맞지만 또 강의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몰입하셔서, 그래서 결국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첩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잠시 후에 고전문학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